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뭐 기술과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완성이라는 게 사용성이 아닐까. 액세스톡이라는 연구가 무발화 자폐 아동들과 부모님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운데에서 AI가 매개해주는, 지금 여기 테이블에도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턴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차례가 끝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저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디오가 많이 물리거든요. 눌러보셔도 됩니다. 서로 이제 욕심내다가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여러분 어서 오세요. AI 토피아입니다. 네, 제가 한 주 한 주 회차가 거듭할수록 드는 생각이 AI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하루 종일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은 당연하고 키오스크 없는 이제 가게가 없잖아요. 축의금을 내러 갔을 때도 키오스크를 종종 만난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시고 정말 AI가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그런데 쓰시죠?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 아이들까지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법이죠. 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용하기 복잡하거나 또 말이 잘 안 통하면 그냥 서랍행으로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완성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AI의 이야기. AI 토피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HCI와 포용적 AI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오늘의 지식 텔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식텔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AI랩에서 HCI라고 하는 연구 분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HCI라는 어떤 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CI라고 하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약자고요. 그래서 휴먼은 이제 인간, 그리고 컴퓨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과 기술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는 뭐 기술과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의 컴퓨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직관에 굉장히 맞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의 마우스 같은 게 나오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신체 움직임하고 이제 내 화면상의 어떤 커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데서 처음에는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소셜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AI도 있고 워낙에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네.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 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HCI 안에서 요즘은 포용적 AI, 그러니까 네. 포용하는 AI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AI, 특히 이제 GPT 같은 그런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들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이제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 중심의 서비스들이 주로 회사의 주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항상 수익성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시장이 큰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어떤 젊은 성인들, 한 20대에서 40대, 50대의 성인분들, 네.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 이면에 다른 연령대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 혹은 이제 자폐나 ADHD와 같은 그런 신경 다양성 인구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소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는 이제 적절하게 AI들을 어떤 식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AI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아무래도 산업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외된 집단까지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지만 이 기술들을
과연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기술의 어떤 발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포용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포용적 AI라고 하는군요. 네네. 그거는 기술 자체가 해줄 수 있지 않은 거죠. 기술 자체가 결국 해야죠. 어. 근데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 않겠죠. 네. 예. 근데 사실은 HCI라는 개념도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처음에는 화학 기호인가? 뭔가 우리 염산 HCl이라고 예, 쓰잖아요. 예, 그건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 이런 포용적 AI, HCI를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가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디자인, 산업공학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정보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UX 분야들 이런 쪽 대학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시장이 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제 애플과 같은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모두 이 HCI 연구를 하는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는 혹시 빼먹으신 것 같은데. 아, 네이버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HCI로 학술 연구를 전담하는 팀을 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AI의 진정한 성공이 나만 편한 이기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궁금한 게 이 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구 중에 액세스톡이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무발화 자폐 아동들과, 그러니까 무발화 자폐 아동이라고 하면 말을 하지 않는, 네.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아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자폐 아. 아동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아동들과 부모님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운데에서 AI가 매개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무발화 자폐 아동들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단어 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말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의도를 카드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종류의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이제 특수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AAC라는 분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네. 어떤 의도는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카드로. 네. 그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이런 정도. 네네. 근데 복잡한 건 됩니까, 이게? 복잡한 게 어렵죠.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거의 6,000장에서 7,000장 정도의 와, 그렇게 카드들이 많아요? 있는데 그 카드를 전부 이제 어떤 카드가 있는지조차 사실은 잘 모르죠, 사람이. 한 번도 안 쓰는 카드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네. 예, 저도 예. 직접 이거를 이제 연구 때문에 이제 뜯어봤었는데 정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행 창구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 이제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원하는 카드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히 아이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들이 미리 이제 아이가 자주 할 만한 이야기들을 그런 카드 세트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드에 카드를 붙여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카드의 수량에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있으니까 네. 주로 약간 기본적인 욕구 표현,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배고파요, 이런 종류의 욕구 표현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상 대화까지는 이제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네. 이 카드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많은 걸 하려면 네. 그러면 사실 대화라는 게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데 네. 이걸 하나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할 때 한참 걸린다면 사실은 원활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AI를 사이에 두고 AI가 아이에게는 현재 대화 맥락을 살펴서 고려를 해서 아이에게는 지금 대화 상황에서 아이가 고를 법한 카드를 12장 정도 큐레이션을 예측해서. 해주는 네, 큐레이션을 거군요. 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만약에 메신저로 대화할 때 필요한 이모티콘을 몇 개를 딱 보여줘서 와.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네네. 와, 이거는 굉장히 가능한 기술이네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감정에 대한 어휘들은 저희가 큐레이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이제 고른 카드들과 부모님들의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녹음을 바탕으로 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또 제안을 주는군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을 아이와
부모가 사이에 두고 자기 차례가 됐을 때마다 태블릿이 아이의 차례에는 카드들을 보여주고 부모의 차례가 됐을 때는 네. 예문을 대화 가이드를 보여줘서 부모님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매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근데 태블릿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테이블에도 뭔가가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 버튼과 지금 엔터 키 네.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쓰는 건가요? 그린라이트입니까? 아, 예, 이게 그 이제 태블릿에 이 버튼을 연결을 해서 네. 각자의 차례가 끝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태블릿에게 AI에게 알려줍니다. 선방식 게임처럼 맞습니다. 내 턴을 종료한다. 예, 내 턴을 종료한다라는 버튼을 저희가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르는 맛이 좀 있게 생겼네요. 네, 이런 그린라이트 아니 좋아하시나요? 이런 버튼의 설계도 HCI예요. 그죠? 알맞은 버튼을 찾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르는 맛이 있는 것들 또 눌렀을 때 어떤 그런 이 효능 반응, 같은 네. 거. 이런 약간 키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이게 턴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기 네. 차례가 종료될 때마다 각자가 이제 자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버튼. 저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빌려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오디오가 많이 물리거든요. 눌러보셔도 됩니다. 서로 이제 욕심내다가 저희도 이제 말이 끝나면 좀 누르세요. 근데 이게 진짜 키감이 좋다. 네. 이거 좀 개발 비하인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음성 인터랙션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운전 같은 거 하실 때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명령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보통 띠링 하고서 원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 조용히 있으면 입력이 되죠. 네, 입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AI 기술로는 이제 말하는 내용만 듣고는 이 사람의 발화가 끝났다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네. 조용한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 조용하면은 말이 끝났다라고 하고 강제로 턴을 끝내는 식으로 일반인 대상의 그런 인터페이스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하다 네. 그래서 약간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맞습니다. 아직 표정 같은 걸 못 읽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액세스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폐아동가 어머님이 부모님이 쓰시는 것이다 기술이다 그런 앱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대화 끝나거나 했을 때 이제 기다려주는 상황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 외부에서.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서 가이드를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침묵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고민하느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용히 있는 구간을 가지고 침묵 구간을 가지고 턴이 끝났다라는 거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이제 화면에 버튼을 두자니 이제 뭔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인식을 잘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버튼을 따로 두자라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약간 무전기 스타일은 어떠세요? 워키토키 예전에. 오바. 네,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말하는 동안 누르고 말이 끝나면 떼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 컨텍스트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무전기 스타일은 별로였습니까? 저희도 그게 더 고려를 했지만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좀 더 쉽지 않겠다. 재미있는 느낌이 예. 좋겠다 누르는. 네, 조금 더 쉬운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버튼을 넣기로 하고 알맞은 버튼을 찾는 게 굉장히 시행착오가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제 USB 버튼 이런 거 찾으면은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재미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엔터 키를 이렇게 치면 네. 엔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이제 화날 때 엔터를 친다든지 이제 직장인용 뭐 이런 거라고 제가 한번 직장인으로서 한번 직장인 쳐볼까요? 엔터. 직장인 엔터 그러면 이제 눌려 이게? 이게 그 눌러.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하면 끝났어. 저희가 이제 퇴근할 때. 네, 빡! 퇴근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버튼을 구매를 해서 이제 보니까 쿠션은 이만한데 안에 있는 버튼은 이만한 거거든요. 민감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예. 너무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빼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만 건드려도 좀 눌릴 수 있게 하나. 인형에다가도 저희가 심어봤어요, 심지어. 인형에다가도 넣어보고 노력들을 해봤는데 전부 신통치가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직구로
어렵게 이런 버튼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만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녹색이 네이버 색깔이어서. 의도적으로 연두색을 고르긴 했지만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술이 정말 그 문화를 바꾸는, 네. 대화를 바꾸고 소통을 바꾸고 연결을 바꾸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너무 거예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굉장한 아이디어나 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부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에 닿는 무언가의 변화를 줘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얻는다. 네. 이게 HCI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감정에 미숙한 사람을 뭐 AI 같다, 로봇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지식텔러님도 좀 오늘 약간 AI 느낌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AI가 사람보다 더 나은 정서적 교감과 위로를 사용자에게 해주는 중간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예. 어떠세요? 좀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화 형식으로 일기를 쓰게 하는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병원과의 협력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이게 그 이제 소아정신과에 내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학병원은 방문하는 주기가 되게 길고 한 번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정신과 쪽에서는 이제 한 번 내방을 할 때마다 그 클리닉에서 이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회상에 의한 기억은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나 우울증 환자들로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얻어야 되는 거는 어떤 사인 같은 거거든요. 어떤 징후를 미리 네. 읽지 못하면 네, 자살의 어렵죠. 징후는 그 사람이 쓰는 워딩이나 이런 그쵸. 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회상을 통해서는 뭉개지게 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 예.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일기 쓰게 하는 건데 아. 일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쓰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전 어릴 때부터 제일 어려웠던 숙제가 일기 쓰기죠. 쓰기. 네. 예, 제가 방학 때 너무 힘들어서 네. 저는 미래 일기를 썼어요. 미래. 네,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미리 일기를 써놓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 하루하루 쓰는 게. 그래서 미리 한 이만큼을 써놔요. 개학 때까지. 그래서 시원하게 끝내놓고 방학을 좀 활기차게 시작했죠. 뭔가 공상 과학적인 것 같았던 궤도 어린이네요. 그렇죠.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뛰어났다. 궤도는 일기도 미래 일기를 썼다. 이러면은 사실 네. 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AI와 함께 그냥 매일매일 네. 일상 대화를 하게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AI가 물어보고 그럼 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AI가 말한 거 바탕으로 서머리를 해줍니다. 일기를 써줘요 대신. 간단한 파라그래프 형태로 너의 오늘 하루를 요약해봤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펌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참신하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상 정보 같은 걸 보고 이제 암이 유발될 만한 어떤 부위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이제 미리 판단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일기에서 이제 주요 징후들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강조를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떠냐면 누군가는 좀 이런 AI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대화에서 평소에 나누던 얘기인데 이걸 누군가 하고 계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AI가 참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포용적 AI가 챙겨야 할 것들도 지금 좀 주목하는 곳이 있을까요? 어르신 분들, 노년층부터 이제 요즘 제가 많이 연구를 했었던 자폐 인구들이라든지 이런 신경 다양성 인구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제 저희랑 다르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AI가 스며든 세상에서 AI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른들도 잘 몰라요. 이런 종류의 요즘 나오는 AI들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어디까지 때문에 허용을 해주고 예. 얼마나 잦은 빈도로 만나게 해야 될지 사용할 네. 수 있게 열어줘야 될지 네. 기준이 없죠. 저는 그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산후 우울증 겪는 분들 사실 그것도 어떤 패턴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런 네. 거에서 AI가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 포용적으로. 네.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 뭐 AI 스피커가 있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예를 들어 그냥 권한을 주는 거죠. 들을 네. 수 있게. 물론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허용을 해서 그냥 일상 대화들을 듣고 이제 약간 우울증의 어떤 우울감의 징후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읽어서 약간 이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네. 있게 한다던가, 네. 혹은 고립되기 좋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한다던가. 네.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사람이 AI를 어떻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다른 관점으로 탐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의 연구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 HCI 쪽에서. 네,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어떤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많이 네. 경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능의 경쟁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기업들의 AI 신제품 발표회, 빅테크들의 발표회들을 보면 네. 트렌드가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어필하지 못한 경우, 너무 기술력만 가지고 성능이나 이런 중심으로만 어필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HCI 역할은 지금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온 이후로 성능 경쟁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네,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 뭐 모든 언어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상향 평준화가 됐고, 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더 뛰어난 성능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일이다. 어쩌면은 이제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 HCI는 거의 인간과 맞닿아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어쩌면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점점 밀접해지고 이제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HCI라는 키워드 너무너무 중요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포용적 AI. 우리가 사용하는 AI라는 과학기술이 어쩌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의 어떤 미싱 링크들, 거기를 찾아내서 연구하시는 우리 김용호 지식텔러님과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쩌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네요. 네. 이 HCI, 포용적 AI는 AI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저는 가로등 AI다. 네온사인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AI들이 많지만 정말 최고로 가장 좁은 골목길에 거기까지 비춰주는 그런 가로등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면서 오늘 지식텔러님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인가요? 나에게 AI란 불이다. 불을 생각해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게 되면 음식을 데울 수도 있고, 어두운 곳을 밝힐 수도 있고, 추위를 이제 피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모든 것들을 불태운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AI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프로젝트들이 AI가 줄 수 있었던 이제 도움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훨씬 많은 고민들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특히나 이제 취약한 집단, 소외 집단들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호 지식텔러님이 하시는 이 포용적 AI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용호 지식텔러님은 네이버의 이제 프로메테우스. 훌륭합니다. HCI와 포용적 AI가 환상의 짝꿍처럼 잘 맞아떨어질 때
모두에게 이로운 진정한 AI 토피아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용호 치식텔러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치식 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될 재미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